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죽을 고비가 3번이라?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게 되자 한영이는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였고 한영이는 그렇게 한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 그 학문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영이 나이 어느덧 16,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머지않아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그동안의 너의 노력이라면 충분할 것 같구나. 그리고는 커다란 보자기를 펼치는데, 아니, 어머님, 이게 다 무엇인지요? 상투를 틀지 않고 다닌다면 분명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비록 장가를 가지 못했지만 상투를 틀고 준비한 의관을 챙겨 입고 가거라.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노잣돈이다. 아니 어머님, 언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아, 어머님. 자, 그렇게 한영이는 머나먼 한양으로 떠납니다. 며칠 뒤 어느 고을을 지나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다가가 보니 눈먼 맹인을 향해 동네 아이들이 공기놀이 자갈을 던지며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의 지팡이를 빼서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영이가 소리치며 달려가서는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그 지팡이를 찾아서는 맹인에게 돌려줍니다. 뉘신데 정말 고맙소. 저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오늘은 내 집에서 묵어 가시오. 고마운 은인인데 식사라도 대접해야겠소. 한영이는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부족한 노잣돈도 아낄 겸 또 그 맹인 어르신의 청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지라 그렇게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조촐한 식사를 마친 뒤에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과거를 보러 가신다 하였소. 네, 열심히 준비는 했으나 장원급제하겠소. 예? 내 한평생 점을 치다 보니 하지만 죽을 고비가 3번이나 찾아오게 되오. 예? 한영이 더욱 놀랍니다. 2번의 고비는 그대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소. 꼭 명심하시오. 그대의 마음먹기에 생사가 달려있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3번째는? 그 3번째가 문제요. 예? 어찌하여? 한참을 생각에 잠기는 어르신? 일단 고단할 터인데 불편하더라도 얼른 주무시오. 내일 또 먼 길을 가야 하니. 한영이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몸이 너무 고단한지라 금방 잠이 듭니다. 다음날 떠나려는 한영에게 어르신이 작은 쌈지 하나를 건넵니다.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3번째 마지막 절박한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열어보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막에 방을 잡고는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작은 술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손님, 출출하신 터인데 고기 안주 드시고 힘내시지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드리는 거랍니다. 손님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 호호호. 그리고는 한영에게 술 한 잔을 따르며 살며시 손을 올려놓습니다. 한영이 어질어질해집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젊은 여인의 향기와 분길 같은 손, 스르르 그 여인의 품에 안기려는 순간 그 맹인 어르신의 말이 스쳐갑니다. 그대의 마음먹기에 생사가 달려있소. 정신이 번쩍 드는 한영이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러지 마시오.
보아하니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어찌하려 이러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남편은 오늘 밤에 들어오지 않는다오. 그래도 내가 실소이다. 마저 글을 읽어야 하니 당장 술상을 가지고 나가시오. 한영이 그렇게 정색을 하며 차갑게 말하자 무안해진 주인 여자.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낫을 들고는 방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아이고 선비님, 그대는 뉘시오.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요즘 고을에 마누라가 당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잘생긴 선비님이 하룻밤을 묵고 가기에 이 여자의 행실을 살피려 일부러 멀리 길을 떠나는 척하고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한영이 식은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하마터면 과거 시험도 보기 전에 죽을 뻔했으니 송구하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오늘 죽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 이번이 처음이라오. 여보. 한영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을 고비더냐.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래도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착한 한영이 부랴부랴 달려나가서는 또 남자를 말립니다. 나를 보고서라도 참으시오. 선비님은 어서 들어가시지요. 이런. 다음 날 떠나려는 한영이 평생 선비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빨리 인사 올리지 않고 뭐하셔. 잘 가시오. 선비님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어. 자, 또 그렇게 길을 제쳐가요 마침내 한양에 당도합니다. 숙소를 정해놓고는 구경차 주변을 둘러봅니다. 와, 한양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날이 완전히 저물어 버립니다. 아이고,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리고는 황급히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이 길이 그 길 같고 이 집이 그 집 같아서 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한밤중이 되자 인적은 다 끊기고 길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런 한영이를 몰래 지켜보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뒤 한영이에게 다가오는 험상궂은 사람들. 어찌 젊은 선배님이 길을 헤매고 계시오? 아,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길을 잃고 말았소. 그리고는 그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는 으슥한 곳에 이르자 갑자기 그 사내들이 달려들어 한영이를 자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 그 말로만 듣던 남자 보쌈이었습니다. 잠시 후 풀려난 한영이 어느 대궐 같은 집의 별당입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한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라.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하니, 아,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이 지나면 대신 죽을 목숨이란 말이오. 외동딸이 청상과부가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가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슬퍼 마시오. 이게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리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여인이 더욱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금덩이 2개를 꺼내어서는 한영이에게 건넵니다. 제 마음이니 이걸 받아주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한영이는 할 수 없이 그 금덩이를 품에 넣습니다. 밖에서는 건장한 사내들이 지켜서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새벽까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한영이. 자, 다음날 동이 트기 직전에 한영이는 다시 자루에 당겨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강가에 이르러서는 자루가 열리고 큰 돌덩이들이 채워집니다. 잠시 후 재갈을 풀어주면서 우리를 원망 마시오.
다 시켜서 한 일이니 남길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고향에 홀로 계신 연로한 어머니께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장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길에도 올랐다고. 그 순간 어젯밤에 받아둔 금덩이가 생각납니다. 자, 여기 금덩이 2개요. 강원도 먼 길을 다녀올 여비로는 충분할 거요. 알았어, 전해드리리다. 자, 빨리 마무리 하세나. 잠깐, 죽여달라고 부탁한 나리보다도 더 큰 금덩이를 받았는데 우리만 눈 감으면 되지 않겠나. 하기야, 그건 그렇지. 그리고는 돌이 담긴 자루를 강에 던지고는 이 일이 발설되면 우리 모두 죽는 거요. 명심하시고 빨리 떠나시오. 아, 그리하여 한영이는 2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며칠 뒤 무사히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당히 장원급제. 시골에서 올라온 새파란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종이 들썩거립니다. 자, 그런 조종에는 사윗감을 찾고 있었던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딸들의 나이가 17과 16. 한영이는 결국 1살이라도 더 많은 김정승의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승 댁에서 이상하리만큼 정신없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 바람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소식도 알리지 못합니다. 김정승의 딸과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어머니 생각으로 심란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한참을 서성댑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면을 한 남자가 방에서 나와서는 순식간에 담을 넘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가 칼에 찔려 있는 겁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달려오고 꼼짝없이 한영이가 범인으로 몰려 잡혀가게 됩니다. 모진 고문이 이어지는데 김대감, 정분난 놈이 그랬다는 소문을 들었는 바 가문에 먹칠을 하기 전에 빨리 한영이를 없애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혼례를 서두른 것도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였고요. 어차피 모든 정황이 나로 정해졌다. 더 이상 버텨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 내가 죽였소. 내 마지막으로 간곡한 청이 하나 있소이다. 고향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장한 아들이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지금은 정승댁 사위가 되어 잘 지낸다고 꼭 좀 전해주시오. 그리하도록 하마. 내일 이자에 목을 칠 것이다. 준비하도록 하라. 지켜보던 이대감이 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어찌 저리 착한 사람이. 그날 밤 옥사를 찾은 이대감. 고문에 못 이겨 그리 말한 것을 내 아네. 안타까운 일일세. 다른 더 남길 말은 없는가? 없사옵니다. 어머니께 그 말만 꼭 전해. 이때 예전 그 맹인 점쟁이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 3번째 마지막 절박한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열어보시오. 대감, 제 보침 안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열어보시면 분명 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대감, 한영이의 보침 안에서 주머니를 찾아 열어보니 누런 종이짝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종이에는 흰백자 3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종이를 보고 또 보았지만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늦은 밤까지 밖에 계시는지요? 이대감의 딸입니다. 너는 어인일이냐? 이 야심한 밤에. 저도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궁에 사람을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와의 혼사 얘기도 나왔던 인물이었다. 이 종이에 그 실마리가 들어있다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딸이 그 종이를 본 뒤에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여기에 범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 황백삼이라는 사람을 지금 당장 잡아들이세요. 노란 종이에 흰 백자가 3개, 황백삼이라는 자가 분명 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대감은 그 즉시 포도대장을 불러들여 황백삼이란 놈을 잡아오게 하는데, 잡고 보니 그 김정승 댁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네, 자주 만나는 걸 봤어요. 이미 소문이 바다했습니다요. 잡혀온 황백삼은 벌벌 떨면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살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그날 밤에 함께 도망가자고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어 그만. 자, 그리하여 한영이는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해준 이대감. 사실 처음부터 이대감이 한영이를 더 사이 삼고 싶었는데 마침내 자기 딸과 혼인시킵니다. 이번에는 시골집에 계시는 한영이의 홀어머니도 다 모셔오고 어머님. 자, 그 첫날 밤 마주 앉은 한영과 그 딸, 이번 사건을 해결해준 1등 공신이라 얘기 들었어. 그러자 그 딸이 고개를 드는데, 아, 예전 한영이가 보쌈 당해왔을 때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습니까? 자, 그리하여 그날부터 행복이 터져나갈 정도로 잘 살았다 합니다. 아니, 행복이 안 터질 수 있겠습니까? 장원급제를 했으니 승승장구할 것이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부인에다가 조정의 실세인 장인 어른까지 있고 홀어머니도 대골 같은 집으로 모셔오고 무엇보다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는데 우리 모두도 지금 이 고비 잘 넘겨봅시다. 행복이 터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의 종이라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흉년이 들어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 되자 부부는 돈을 벌려고 한양 근처의 큰 고을로 올라갑니다. 어느 큰 주막에 머물게 되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장사할 좋은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침 자리 하나가 나긴 했는데 내 주선해 버리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돈을 벌러 온 모양인데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것보다 부인은 여기 주막일을 봐주는 게 어떠하오? 품삯은 두둑히 쳐줄 테니 얼마 전에 마누라를 먼저 보내고 혼자서 운영하려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라서. 아이고, 그래 주시면 더 고맙지요. 안 그래도 함께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인지라 마침 저 곳간으로 쓰던 방이 비어있으니 거기에서 기거하면 될 것 같고. 아,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남편은 부지런히 장사를 하고 부인도 그 주막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으니 고향으로 내려가 땅도 좀 사고 농사나 지으면서 삽시다 부인. 덕분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까 하니 맡긴 돈 좀 돌려주시지요. 그러자 주막 주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맡긴 돈이라니 무슨 돈을 맡겼단 말이오?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 장사해서 번 돈 고스란히 맡겼는데 참나, 그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예? 아니 부인이 어서 말해보시오. 당신도 참, 아니 그 장사해서 번 돈은 따로 잘 불리고 있다 해놓고선, 아니 부인, 아 진짜 이 사람 공짜로 방까지 마련해줬더니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또 낮술 드신 게요? 틈만 나면 술이더구만. 뭐요? 그러게 술 좀 줄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혹시 당신 노름판에 끼어든 것이요? 아, 세 사람 모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현명한 사또가 기다리는 관하로 갑니다. 정말 한장한장할 어허, 천천히들 말해보시오.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사또. 아,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난감해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이방 어른은 여기서 평생을 사셨으니 그 주막집도 잘 아시겠지요. 네, 참 착하기로 소문난 집이옵니다. 잠시 후 형방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래 알아는 봤는가? 네, 그 장사꾼 남편도 장터에서 열심히 일만 했다 합니다요. 가끔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경우가 있었긴 하지만 그리고 노름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쉬쉬하는 터라. 그 장사꾼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부인이 저리 할꼬.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 반나절이 흐른 뒤 마침내 사또가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마당에 커다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자, 주막 주인과 장사꾼 남편은 관아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돌아서 오시오. 예? 영문을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나무를 돌아옵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러한단 말이오. 내가 할 소리를 그 술김에 노름판에서 돈 다 잃은 것 같은데 이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 어휴. 자, 관하로 돌아와 보니 잘 들으시오. 저 괴짝 속에는 장사꾼 그대의 부인이 들어가 있어. 두 사람 다시 저 괴짝을 메고는 나무를 돌아오시오. 괴짝 속에 들어가 있는 부인은 조금 전에 명했듯이 일체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장사꾼 남편부터 다녀오시오. 그러자 그 남편이 괴짝을 메고는 나무를 돌아옵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런단 말이오. 고향 떠나올 때 그 다짐을 잊은 것이오. 몇 년만 고생해서 행복하게 살자 하지 않았소. 자, 다음으로 주막 주인이 그 괴짝을 메고 나서는데 부인, 모두 우리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소이다. 아유, 내가 노름판에 끼지만 않았더라도. 와, 이런 나쁜 놈. 그런데 저 부인은 뭐죠? 관하러 돌아와서는 괴짝을 내려놓습니다. 자, 부인은 이제 나오시오. 부인이 어찌 그쪽에서? 은실이도 이제 나오거라. 그러자 괴짝 속에서 여종 은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소상이 전해 들은 말을 전하자 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통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주막 주인이 온갖 감언 이설로 부인을 꼬드긴 것입니다. 노름으로 그 남편이 맡긴 돈을 모두 탕진하고서는 여기 주막 모두 그대에게 넘기리다. 받을 돈도 수백 냥이 있는데 그것도 모두 당신이 가지시오.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삽시다. 그리고는 둘이서 정도 통합니다. 정말 나쁜 놈. 지금 당장 저 주막 주인을 하옥하고 장사꾼 남편이 맡긴 돈 그리고 저 부인이 받아야 할 돈들은 주막을 처분해서라도 챙겨주도록 하라. 부인도 엄벌로 다스려야 하나 시골에서 올라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저 주막 주인의 꼬드김에 넘어간 점 그리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면하노라.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 남편만 바라보며 섬기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어찌 그리 뺀질하게 생긴 인간에게 넘어간 것이요.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부디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 오늘도 우리 젊은 사또 나리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으려나. 노름에 미치면 어찌 되어가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허태봉이라는 젊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태봉은 많은 돈으로 매일매일을 방탕하게 지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장난삼아 끼어든 노름판에서 큰 돈을 땁니다. 이 사람 얌전하게 봤더니만 완전 꾼이구만. 그러게. 집으로 가는 길 돈을 이렇게 쉽게 불리는 것을 모르고 오늘은 또 어찌 이리 늦은 겁니까?
아, 부인, 아직 안 주무신 거요? 자, 돈이요. 돈만 잘 벌어오면 되지 않소. 아, 젊은 부자 태봉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많은 돈을 따게 되는데 점점 더 그 노름의 오묘한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며칠 뒤, 아이고, 우린 자네를 당해내지 못하겠네 그래요.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 대신해서 상대할 걸세. 이 친구 완전 꾼이야. 우리 돈 잘 보전이라 해줄지. 아이고, 하하, 이런 약한 사람들을 봤나? 돈은 많이 지어줬겠지. 그럼 염려 말게나. 자, 그렇게 노름판이 시작되는데 또다시 태봉은 엄청난 돈을 땁니다. 이 사람들도 안 되겠구만. 난감해하던 그 대리꾼들, 나리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날도 밝아오는데 돈 전부를 걸고 마지막 한판 하시죠. 어이구, 이 사람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먼. 그러세요. 자,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한판. 대박, 8등. 자, 이제 끝난 것 같네. 8등이 들어와버렸네. 이 돈들은 전부 내가. 잠깐, 나리님, 전 9등이구만요. 일로 어쩌나. 뭐라? 싸늘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젊은 부자 태봉은 분해 죽습니다. 다 내 돈이었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꼭 막판 한판에 가져온 돈 전부를 잃게 됩니다. 태봉은 점점 미쳐갑니다. 이제 아니, 곳간의 양식들이 어찌 저리 줄어드는지. 중요한 일 몇 개 성사시키려 관아에 바치는 거니 염려 마시오 부인. 자, 그렇게 집안 곳간이 텅텅 비어갑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집문서.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어허, 부인, 이제 다 되었는데 잠자코 계시오. 자, 집문서요. 얼마까지 쳐주겠소? 뭐 워낙 대궐 같은 집이라 2,000냥한 영통에 드리리다. 그렇게 다시 노름판이 시작됩니다. 젊은 부자 태봉은 기세 좋게 돈을 땁니다. 역시 노름은 기세야. 돈으로 죽이는 기세. 그리고 막바지에 다다른 노름판.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만. 나린님들을 어찌 볼까나. 안되겠소이다. 다 걸고 마지막 딱 한 판 합시다. 이 기세로 저 돈만 다 가져오면 지금까지 잃은 돈 전부 찾을 수 있다. 그래, 좋소. 자, 마지막 패. 굿땡. 이제 끝났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굿땡이요. 아이고, 나리님, 저는 장땡입니다요. 이를 어쩐다나. 진짜 어찌합니까? 뭐 이제 맡길 것도 없을 것 같으니 그만 끝냅시다. 뭐 나리님 마누라면 몰라도. 뭐? 마누라? 그래, 마누라 맡길이다. 얼마 쳐주겠어? 마누라 얼굴이 반반하니 200냥까지는 쳐드리리다. 좋소, 어서 돈. 잠깐, 나리님 말만 믿고 융통에 드릴 수는 없지요. 증표로 마누라 그 머리카락 한 움큼 잘라오시오. 눈이 뒤집힌 태봉이 집으로 달려가 그 잠자는 마누라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부인이 조용히 일어나서는 낫을 챙겨서 남편을 몰래 따라갑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원효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는데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서 돈이나 내주죠. 아유, 뭘 그리 서두르시오. 아직 동틀려면 한참이구만. 잠깐 기다려보시오. 저 완전 호구인간. 진짜로 가져왔네 그래요? 지 마누라를 200냥에 저런 미친.
그 이번에는 너무 티나지 않게 좀 적당히 3땡 지어주고 5땡을 잡든지 그래야겠지. 마누라 얘기는 나리들한테 하면 안 되네. 그럼 오랜만에 해퍼나 푸세요. 아, 담벼락 밖에서 지켜보던 부인 기가 찹니다. 그 대리꾼들 집다발을 걷어내고 땅속에 묻힌 항아리에서 돈을 꺼냅니다. 저 돈들 오늘 나린이들께 돌려드리는 날이니 잘 단속하게나. 염려 말게. 여긴 아무도 몰라. 잠시 후 그 노름꾼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부인이 한참을 그렇게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마당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담긴 돈들을 전부 챙겨서는 가마꾼들을 불러서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아, 어찌 되는 걸까요 이제? 한참 뒤 당연히 또 돈을 다 잃게 되는 태봉. 노름꾼 한 명이 기세등등하게 그 태봉을 앞세워 집으로 가는데 당연히 부인이 없습니다. 그 인간들 당황합니다. 노름꾼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기다리고 있던 다른 노름꾼 한 명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도 당연히 돈이 없으니 뭐야 이거 어찌 된 거. 아, 그러게 잘 단속하라니까. 어이구,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다 들통나기 전에 집문서라도 얼른 그 나리님께 전해주고 우리 몫이나 받아 챙기세나. 아,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자, 아무튼 젊은 부자 태봉은 이제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가 어느 허름한 폐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터라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 인간아, 그 짓거리를 했으니 마누라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한편 친정으로 간 부인,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잘 지내고 있다는 전갈도 받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져서 허서방도 당분간 한양에 올라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둘러대고는 친정에 머물게 됩니다.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 해서 죽어도 시댁에서 죽어야 했으니 참. 자,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나는데 정말로 그 부인의 배가 불러옵니다. 진짜로 아이를 가진 겁니다. 와. 한편 그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지내는 빈털터리 태봉은 풀죽을 끓여 먹으며 살아가는데 점점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죽어도 싼 놈아. 매일을 그렇게 한탄하며 자책하는데 그렇게 또 몇 해가 흐릅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지막으로 마누라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 그리고는 장인어른 댁으로 갑니다. 하인들이 문을 열어주자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에는 그 부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저분이 너 아버지다. 그러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는 다가옵니다. 그제서야 태봉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린 태봉은 예전에 부인이 챙겨왔던 그 돈을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하여 다시 큰 부자가 됩니다. 물론 그 후로는 노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말합니다. 어찌 예전에 저를 200냥에 넘기려 했소? 부인이 그것을 어찌? 아이고. 그렇게 꼼짝없이 평생 마누라 말 잘 듣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혹여나 마누라 심기를 건드리는 날에는 네 아버지가 예전에 나를 200냥 그거 참 내 잘못했다 하지 않았어. 아이한테 감사합니다. 살벌한 집안이라? 어떤 집안의 이야기인지 보러 가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권진사 양반이 살았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고 사대부 명문 가문이었으며 엄격한 법도에 따라서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준엄함 그 자체로 집안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집안 사람 누구라도 실수를 하는 날이면 마당에 멍석 깔아라. 그리고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그 멍석 깔리는 날이 초상날이니 집안 사람들 모두 그런 권진사의 불호령이 무서워 그 앞에서는 벌벌 기다시피 합니다. 이런 살벌한 집안에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앙칼짐과 투기, 시기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제는 어찌하여 그리 늦은 겁니까? 자꾸 이러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더냐? 아닙니다, 아버님. 그 사나운 며느리도 권진사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권진사의 아들이 먼 고을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자 인근의 큰 주막으로 들어가는데 그곳 마루에서 술 한잔을 기울이던 젊은 양반이 권진사 아들에게 술과 음식을 권합니다. 보아하니 동년배쯤으로 보이는데 같이 한잔 하시겠소. 잘 차려진 풍성한 안주들과 인품있게 생긴 풍채, 그리고 즐비한 준마와 노복들이 북적이고 평범한 시골 부자 양반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뒤 술잔을 주고받는데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였을까요? 금세 절친이 되어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어버린 권진사 아들. 잠시 뒤 눈을 떠보니 한 여인이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누구시오? 이게 어찌 된... 송구합니다. 함께 술잔을 나누었던 이는 저희 오라버니이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말문을 이어가는 여인. 저는 한양에서 이름난 문벌가의 여자로 14살에 출가하여 15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친정 아버님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오라버니가 집안을 이끌고 있었는데 늘 이 못난 소녀 걱정뿐이었습니다. 저희 재가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그 바람에 가문에서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 19이 되던 어느 날 저를 시댁에서 데려 나와서는 이렇게 정한 거처 없이 멀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합당하다 생각되는 남자를 수소문하면서 이제서야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찾았구나. 자, 여기 이 돈으로 살아갈 미천을 삼고 앞으로도 은실이가 너를 계속 돌봐줄 것이다. 난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지만 항상 너를 챙기면서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오라버님. 그리 된 영문이구려. 그나저나 제가 그럴 정도의 자격이나 있는지. 하지만 그 어여쁘고 마음씨 고운 여인에 반하여 긴긴 밤 기나긴 사연을 이어갑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집안에 말씀드리고 그대를 다시 데려가겠소. 잠시 뒤 길을 나서는 권진사 아들. 그런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서슬푸른 아버지의 불호령, 앙칼지고 투기심 많은 부인의 등살, 어젯밤 그 여인과의 만리장성 쌓은 약속. 이를 어찌합니까? 차마 집으로 곧장 갈 수 없어서 꾀가 많은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가 그 사연을 듣고는 큰일이구만. 춘부장의 불같은. 또 자네 부인. 한참을 고민하던 그 친구. 잘 듣게나. 내일 날이 밝거든 내가 마련한 자리가 있어 다녀온다고 아래게. 그 다음 날엔 다시 자네가 그 담례로 나를 초대하게. 큰 술상도 준비하고. 자, 그리하여 집으로 간 아들.
다음날 아버지께 아뢰고는 친구 집에서 흥건하게 술에 취한 채로 돌아옵니다.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래. 다음날 다시 그 친구를 초대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잘 지내셨는지요? 그래.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담례로 초대해 주었어. 그런데 또 둘만 마실 건가? 아버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불편한지라. 내 마음은 청춘이거늘 요즘 적적한 참인데. 그렇다면 아버님 저희들과 격없이 술 한잔 나누시겠습니까? 그래 그러자꾸나. 자 그리하여 자리를 함께하는 세 사람. 한참 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친구가 말합니다. 아버님 적적하시다니 재미난 옛 이야기 하나 전해 올릴까요? 좋지. 그 친구가 이야기 하나를 꺼내는데 바로 얼마 전 권진사 아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는 아버님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그 어여쁜 여인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당연히 그 가련한 여인을 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데려와서는 살아야겠지. 그 방에 자기 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버님. 당근이지. 아버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며칠 전 아드님이 겪었던 일이옵니다. 뭐라? 이놈들이 아주 작당을 했구나. 돌쇠야, 마당에 당장 멍석 깔아라. 멍석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20살 갓 넘은 이놈이 제대로 미쳤다. 당장 작두를 가져오거라. 집안 사람들 모두 놀라 자빠집니다. 저놈의 목을 당장 내려치거라. 멈추거라. 이런 영감 드디어 실성을 해도 단단히 했구려. 하나뿐인 아들을 더군다나 장손을 무엇들 하느냐. 이런 미친 영감을 받나.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저런 새파란 젊은 놈이 첩을 들이다니. 저렇게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소. 가문에 먹칠을 하기 전에 내 기필코 이놈을. 그리고는 작두로 달려갑니다. 아버님 제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이리 황망한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 며느리도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뭐라? 네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러하옵니다.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각서를 쓰거라. 네.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투기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둘째, 친자매처럼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 셋째, 이 두 가지를 어길 시 즉시 작두의 목을 맡긴다. 자, 그리하여 한양의 그 어여쁜 여인도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자, 우리네 세상살이 예나 지금이나 희한한 일들 투성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가보시죠. 옛날에 아주 깨가 많아 깨돌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합니다. 내일은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요? 집에 아주 사단이 났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운 게 들통나서 어찌된 게 집안이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으니 장모님의 불같은 성격에 정말 큰일이구려.
한참을 그렇게 무언가 생각합니다. 나도 같이 가봐야겠구려. 장모님이 인절미를 좋아하시니 좀 준비해서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그 떡은 보자기 2개에 나누어 담고. 꾀돌이 양반, 무슨 꾀가 있는 듯합니다. 아이고 이서방, 내가 못 살겠네. 어찌 이런 날벼락이 있단 말인가. 이 미친 영감탱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아니 글쎄, 저 아래 동네 과부년하고 눈이 맞았어. 아이고, 한평생 아주 그냥 내 속이 다 썩네 썩어. 옛날에 노름으로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는 바람까지. 오늘 아주 끝장을 버렸네. 이대로는 못 살아. 네, 못 살아. 그렇게 사단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장모님, 먼저 이 떡 좀 드시지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구먼. 이 서방밖에 없네 구려. 아이고, 저 보자기는 뭔가? 아, 저것도 인절미 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 앞산 큰 바위 앞에서 인절미 떡을 준비해서 기다리면 산신령이 나타나는데 그 산신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다 사라지고 아주 그냥 목 터지는 일만 생긴다 하여 그 산신령이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워낙 좋아해서 아 그런가? 당장 가야겠네. 이 왼수 덩어리 버릇도 고치고 복이나 왕창 받아와야겠네. 저는 이만 급한 볼일이 있어서 관하러 가봐야 합니다. 천천히 떡 드시고 찾아가 보시지요. 당신이 잘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오. 자, 그렇게 꾀돌이 양반이 떠나고 잠시 뒤 세 사람 그 앞산 큰 바위 앞에 떡을 차려놓고는 기다립니다. 그 순간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 떡이구나. 다들 놀랍니다. 큰 바위 뒤 그 꾀돌이 양반입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우리 영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요. 제발 이 인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복 좀 내려주십시오. 남편은 잘 듣거라. 저 부인과 혼인한 후에 만난 여인의 수만큼 떡을 꼬챙이에다 끼워 보거라. 예? 한치의 거짓을 말한다면 복이 아니라 당장 멸문지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장인어른 한참을 망설입니다. 뭐하고 계시오? 빨리 끼우지 않고. 자, 그리고는 떡을 하나 끼우는데 그건 이번에 바람 피운 것이고. 눈치를 보면서 손을 바르르 떨며 다시 떡을 끼우는데 2개를 더 낍니다. 그건 또 언제적 일이요? 이 양반이 제대로 미쳤구만. 아이고, 이따 두고 봅시다. 그래, 진실하도다. 내 이미 다 알고 있었느니라. 자기 부인도 궁금해집니다. 그 옆에 젊은 부인도 혼인한 후 만난 남자만큼 떡을 끼우거라. 예? 저도요. 어서. 그 부인 떡 하나를 들고는 망설입니다. 어찌 그러느냐? 그게 불량한 놈한테 손을 한번 잡힌 적이 있는데 그것도 끼워야 하는지요. 그건 됐다. 자, 중간에 앉은 부인도 끼워보거라. 예? 저는 어허,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게냐? 그러자 그 망설이던 장모 떡 1개를 끼웁니다. 당신 어허, 내 다 알고 있거늘 정령코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은 게구나. 이게 전부인데. 안 되겠다. 당장 너를 데려가야겠다. 예. 그리고는 2개를 더 끼웁니다. 이 옆에 내가 완전 미쳤구만 이거. 어허, 그래도
그리고는 하나를 더 끼웁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다들 진실을 말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집안에 복을 가득 내려주겠노라. 하지만 다시 헐뜯고 싸우는 순간 바로 거두어 갈 터이니 꼭 명심하고 살거라. 예. 그날부터 그 장인어른 댁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어긋난 형제라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괴짝 하나가 떨어져 있어 열어보니 좋기 수천 양은 넘는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큰 장사치 상단이 지나가더니 돈을 흘리고 가는 모양이구나. 관하러 가져가야겠다. 무슨 소리야 형. 이 돈이면 우리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하지만 형은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지게에 싣고 내려가려 합니다. 돈에 눈이 먼 동생 돌덩이 하나를 들고서는 형,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형의 눈을 내리치고는 돈을 챙겨서 멀리 떨어진 큰 고을로 달아나 버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움직일 수도 없게 된 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저 녀석이 어찌하여. 아픈 눈도 잊은 채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 신비한 노인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연유를 물어보자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는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거동을 못하시는데 제 눈이 이리 보이지가 않으니 이 일을 의한단 말이오. 내 말을 잘 듣거라. 뒤로 50보를 간 뒤에 다시 왼쪽으로 50보를 가면 작은 옹달샘이 나오는데 그 물로 눈을 씻고 손에 잡히는 약초로 눈을 감싸거라. 앞이 다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약초를 한 움큼 캐서는 산 중턱의 낡은 초가집으로 가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처자에게 그 약초를 다려 먹이거라. 또한 옹달샘 옆 대나무를 잘라서 퉁소를 만들거라. 너에게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 형은 신비한 노인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옹달샘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약초를 으깨어서는 눈에 문지르는데 한참 뒤 정말로 다시 앞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옆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챙기고는 약초를 한 움큼 뜯어서는 산중턱의 그 초가집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약초를 전달하면서 다려 먹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해주고는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그 챙겨온 대나무로 어설프게나마 퉁소를 만듭니다. 며칠 뒤 그 산속 여인의 상태가 궁금하여 찾아가 보는데 와, 말끔히 병이 나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그 여인과 혼례도 올립니다. 자, 기막힌 일투성입니다. 자, 그렇게 혼인을 한 후에는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리 외진 구석에 앉아 있더라도 퉁소를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물건들을 앞다투어 다 사갑니다. 그 참 신비한 퉁소입니다. 몇 년 뒤에는 그 형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자, 한편 돈을 챙겨 큰 거울로 도망갔던 동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금이 생기자 대궐 같은 집에서 1년 내내 잔치를 벌이고 이름난 기생집을 다 찾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는데 결국에는 노름판에까지 뛰어들게 됩니다. 본래 탐욕의 그 끝은 없으니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완전 빈털털이 거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거지가 되어 구걸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된 형, 동생을 찾기 위해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당신 눈을 그 지경으로 만들고 도망간 동생을 어찌하여? 이제는 깨우쳤겠지요. 인근 고을의 거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몰려드니 동생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아, 자기 형이 그렇게 갑부가 되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마 그 집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전해 듣게 되는데, 신비한 노인, 옹달샘, 퉁소 이렇게 중얼대면서 예전 그 돈을 주었던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이르러서는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자기 눈을 내려칩니다. 아, 그리고는 통곡을 하며 주저앉아 있는데 그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는 것이냐? 형이 저를 버리고 내려가는 바람에 급히 달려가다가 넘어져서는 눈까지 다쳐 앞이 보이지가 않게 되었소. 집에 홀어머니까지 계신데. 뒤로 100보를 간 뒤에 다시 왼쪽으로 100보를 가보거라. 아, 거기에 옹달샘과 대나무가 있는 것이오? 한번 가보거라.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동생은 허겁지겁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 가는데, 아, 그곳에는 청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그 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